2021년도 메인 키워드를 보면 증설이었던 것 같아요. 양산한다, 증설한다, 뭐 캐파 증설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물량 싸움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이유가 전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향후 발생하게 될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증설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저는 규모의 경제라 봅니다. 어떠한 한 산업이 이제 막 뜨기 시작할 때 거기서 기업들이 경쟁할 때는 되게 단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 퀄리티로 승부를 보겠지만 초반에는 물량 싸움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은 물량을 감당해낼 수도 있고 이거에 더해서 효율성 측면에서 한 단위당 생산해내는 비용이 얼마나 적은가 이거에 따라서 동일 선상에서 놓고 두 기업이 경쟁을 한다 했을 때 비슷한 퀄리티라면 결국에는 단위가 더 저렴한 기업을 수요하게 돼 있죠. 이건 뭐 당연합니다. PC방 가서 종이 한 장 프린트하는 거는 1,000원인데 저 인쇄소에 가서 100장 맡기면 뭐 해봐야 진짜 뭐 5,000원 정도 안 나오니까요. 요 물량 싸움을 했었는데 결국에 요것도 2022년도에 한번 태클이 걸린 게 2022년도에는 IRA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지만 이 원자재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싸우니까 당장 글로벌 원자재 시장이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셀 업체한테 주문을 받아가지고 양극재를 생산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책정을 해놨었던 그 원자재 가격들이 있는데 이게 폭등을 하면서 물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공급난 이슈가 굉장히 크게 했는데 뭐 어찌저찌 잘 넘긴 2022년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가 되었는데 저는 2022년도 연말까지 봤었던 거는 폐배터리 시장을 집중을 했고요. 그 시장은 당장의 이슈보다는 2025년과 30년도에 엄청 크게 뜰 것 같다라는 관점이고 폐배터리 시장이 결국에는 2차 전지 시장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메인 키워드라 저는 봅니다. 그게 완성이 돼야지 결국엔 이 전기차 시장이 존재하는 의미가 채워집니다. 뭐 이런 얘기를 다 떠나서 저는 올해는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질보다는 수요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이 증설 자체가 뭐 좋긴 해요. 좋은 호재 이슈이기도 하고 물량을 늘린다는 건 누군가는 수요하겠다라는 시그널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한번 캐파를 늘리는 것 자체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고정 수요가 없으면 그 캐파를 늘린 것 자체가 그만큼이 지속적인 손실로 다가와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2차 전지 시장이 이제 막 뜨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수요 문제는 크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전체적인 시장의 중립이라고 봐도 어떤 기업은 월등히 많은 수요를 가져가고 어떤 기업은 아예 수요에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원래 초반에 물량 싸움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 싸움, 수요 싸움으로 가게 되면 이 물량 싸움을 하던 기업들 중에서 한두 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왜냐면 이 물량 싸움을 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는 거는 결국에 단위당 비용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린다는 거거든요. 경쟁자들 또한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감당해줄 백이 없거나 아니면 감당해낼 수 있는 뭐 내구성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도태됩니다. 그 과정이 저는 앞으로 향후 1, 2년 동안 계속 나올 거라 봐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 것인가 이걸 고르는 게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보고요. 결국에 예를 들어서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이 있고요. 그 아래 셀업체가 있고 양극재 기업, 전구체 기업, 그리고 원자재를 가공하는 기업까지 이렇게 점점 하단으로 내려간다라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어떤 기대감 자체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극재 기업한테 엄청난 퍼포먼스를 기대하지 않아요. 셋업체 기준에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바대로만 그대로 물량을 납품해주고 정해진 기한 내에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납품만 하면 됩니다. 전구체 기업들은 양극재 기업들한테 전구체를 무난하게 제공하면 되는 거고 전구체 기업들은 또 원자재 기업들한테 무난하게 공급받으면 되는 거고 이게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순서대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크게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고 여기서 무난하게 이 수직 계열화된 틀만 지켜낸다면 살아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산업 자체가 이제야 양을 승부 보다가 디맨드로 넘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술력 자체가 계속 변할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쓰던 배터리 체계를 버리고 3060 원통형 배터리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기업이 요 수요를 잘 잡아내냐 요걸 감시하는 것도 주주로서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 징조들을 미리 파악해가지고 잘하고 있는 기업들에 집중 투자를 하고 안 되는 기업들은 조금 비중을 낮추고 요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두루뭉실하죠. 그래서 저는 어떤 조금의 결말을 좀 내드리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2차전지 장비주들이 소외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차전지를 하던 기업들은 사실 별로 없죠. 다 다른 사업을 하다가 넘어온 기업들이 많은데 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유난히 그 진입장벽이 낮아요. 어떤 기술적인 차별화를 만들어내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장비주들이 다른 종목들, 뭐 소비재들, 소재주들 잘 갈 때 유난히 못 올랐어요. 받을 수 있는 가치보다 좀 프리미엄을 깎아먹으면서까지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러면 지금 장비주가 싸니까 장비주를 사야 될까? 아니면 이게 어떠한 고질적인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있을 만한 요소가 있는가를 생각해 봤는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장비주가 아직 못 갔기 때문에 사야 된다라는 어떤 동기부여를 얻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반도체가 한창 호황기일 때는 물량 싸움에 집중을 했을 때 보면요. DB하이텍이 날라갔어요. 그때 보면 얘네가 왜 그랬냐면 파운드리 기업이잖아요. DB하이텍이. 당장 물량을 찍어낼 수 있는 기업들이 필요했었고 그런 기업들한테 줄을 섰었던 상황과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초과 수요 상태랑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빨리 찍어낼 사람이 필요한 그런 분위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그때도 심지어 1년 반 정도 가고 다시 내려왔어요. 시장이 적응을 더 빨리 하는 거죠. 시장이 초과 공급에 대해서는 반응을 엄청 빨리빨리 했던 겁니다. 저는 지금 반도체 기업 내에서의 파운드리, 그리고 뭐 예를 들어 DB하이텍이나 TSMC는 여기서 좀 반반이긴 한데 일단 국내로 따지자면 DB하이텍의 포지션이 국내에 있는 2차전지 장비주에 해당한다 봅니다. 그래서 제 관점 기준에서는 앞으로 이 물량 싸움이 아닌데 퀄리티 싸움 혹은 디맨드 싸움인데 굳이 장비주를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셀업체 혹은 양극재 기업 혹은 전구체 기업에 저는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후속작 따로 있습니다.